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해상운송에서 해운 운임에 대해서 그죠? 알아봤습니다. 그죠? 해운 운임. 자, 해운 운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해운 동맹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운 동맹. 근데 해운 동맹이라는 것이 뭐냐? 그죠? 해운 동맹. 동맹이라면 우리가 alliance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lliance. 자, 그래서 이런 얼라이언스는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해운 동맹이란 것이 일종의 국제 카르텔을 이야기합니다. 카르텔, 해운 카르텔을 이야기하죠. 그죠? 오늘 이제 해운 카르텔이다. 해운 카르텔이다. 자, 카르텔이란 것이 주된 것이 자, 카르텔이란 것이 뭐냐? 카르텔이란 것은 뭐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담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운 카르텔이란 것이 결국은 이제 운임에 대한 어떤 담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유롭게 해놓으면 이제 그 과다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죠? 운임의 과다 경쟁. 그죠? 과다 경쟁. 그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과다 경쟁이 되면은 결국은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없고 출혈 운임 같은 즉 블러딩 프라이스 같은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죠? 하나의 이제 해운 카르텔이다.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해운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맹이란 말을 alliance란 말 대신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conference, shipping conferenc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hipping conference다. 협정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shipping conference다, 협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hipping conference다. 일종의 국제 카르텔을 이야기하고요. 국제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이제 선박 회사 간 상호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컨퍼런스, 운임이라든지 영업 조건이라든지 또 기항지, 취항 항로, 적하량 얼마만큼 싣고 가는 것도 이것도 한쪽에서 너무 많이 손님이 많다 해서 한쪽에서 이제 너무 많이 짐을 싣고 가버리면 다른 선사들이 짐을 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그 컨퍼런스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내부 규약에 가입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의 종류에는 개방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이 있죠. 개방형에는 그래서 이제 가입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가입 탈퇴가 자유롭죠. 자유롭다. 자, 이렇게 되겠죠. 가입 탈퇴가 자유롭다. 가입 탈퇴가 자유롭다니까 이거는 어떤 구속력이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폐쇄형은 요거는 이제 가입 탈퇴가 어렵죠. 가입 탈퇴가 까다롭다. 까다로운 가입 탈퇴다. 자, 이거는 강제력이 좀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죠? 구속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즉 운임동맹, 즉 Freight Conference 또는 Navigate Conferenc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두 가지의 어떤 아까 하는 같은 것들을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가서 우리가
동맹을 하는 것을 Freight Conferen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하고 말고 이제 Navigate Conference, 그죠? 그래서 운행에 관한 것, 그죠? 운행에 관한 것. 그것을 우리가 Navigate Conference다, 항로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운임 동맹, 다른 말로는 운임 동맹.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로에 관한 것은 Navigate Conference다. 이거는 이제 항로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로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어느 항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가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로 동맹이다. 자, 항로 동맹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open conference, closed conference, 이렇게 두 개가 영어로는 표현이 되겠죠. 자, 우선 그렇게 있다. 아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open conference는 가입과 탈퇴가 아주 자유롭다 이야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속 조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단계를 약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로도 역시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주로 이제 운임 협정에 많이 이용한다.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방형 동맹은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오픈 컨퍼런스입니다. 오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오픈 컨퍼런스를 하고, 요의 특징은 구속력이 약하겠죠, 그죠? 구속력이 약하다. 구속력이 약하다. 구속력이 약하니까 이제 결국은 운임동맹 같은 경우, 그죠? 아까 이야기하는 프레이트 컨퍼런스들, 그죠? 운임동맹이 많다. 자, 운임동맹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력이 약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자유롭게 하고, 그죠? 단결 약하고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그죠? 불안정하다. 이렇게 단결 약하고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자, 보통 이제 요거는 어디?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개방형 모델.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제 폐쇄형을 한번 보면, 자, 폐쇄형 말 그대로 closed conference라고 합니다. 자, 폐쇄형은 이거하고 틀립니다. 폐쇄형은 이거는 아주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죠? 구속력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은 미안합니다. 강하다. 구속력이 강하다. 그렇게 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폐쇄형은 구속력이 강하다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주들이 계속적으로 이 구속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화주들이 계속적으로 동맹선박의 어떤 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죠? 자, 화주들이 이제 결국은 선박을 이용하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죠?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개방형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폐쇄형은
결국은 화주 구속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주를 구속하기 위해서 선사들끼리 결속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자신들이 어떤 결속을 강화하는 방법은 가맹선사끼리 내부적으로 결성하는 대내적인 방법과 화주가 지속적으로 가맹선사를 이용하게 하는 대외적인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째로는 대내적 방법, 대내적 구속이다. 대내적 구속이란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선사들끼리 서로 구속하는 겁니다. 서로 어떤 룰을 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서로 구속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내적 부분. 자, 선사들끼리 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그 경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선 협정, 즉 selling agreement. 자,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잘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배선 협정이란 겁니다. selling agreement. 자,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이제 배선 협정, 우리 말로는 써놓을게요. 배선 협정. 자, 내부적인 선사끼리 어떤 구속력을 강하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협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선사가 어떤 더 많은, 그죠? 어떤 짐을 속된 말로 독점하지 못하게, 그죠? 항로와 항차 화물의 제한이다. 한 번 싣고 간 양 제한 두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운행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를 운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로, 항차, 그 다음에 선봉양까지, 그죠? 이거는 이제 항로, 어떤 항로를 이용할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몇 번을 갈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싣고 간 것인지에 관한 것들조차도 선봉량을 이야기하죠. 서로 협정해서 정해서 골고루, 그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대내적 구속 방법 중에 하나가 selling agreemen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selling agreement 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계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내적 방법 중에 공동 계산제. 요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요거는 뭐 어떤 선사가 짐을 많이 실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그 수익을 똑같이 배분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재밌죠? 그래서 이거는 풀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 했다. 하나가 풀입니다. 거기는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풀링 시스템. 자, 이 풀링 시스템은 일단은 나중에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것이 이제 공동체산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획득한 운임을 미리 정해진 배분율, 즉 이 배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배분율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풀 배분율이 있습니다. 딱 행해서 이제 풀 포인트다 이렇게 합니다. 풀 포인트 배분율. 풀 포인트. 이 배분율에 따라서 배분율이랍니다.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배분율에 따라서 divide 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동 계산제다. 이걸 풀링 시스템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임협정엔 the rate agreemen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임협정이란 것은 운임협정
요거는 이제 rate agreement. 자, 운임협정이라는 것은 어떤 구간에 대해서 들쑥날쑥 하지 말고 똑같이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운임협정. 자, 운임표에 회원들 간에 이제 약정된 운임표에 따라 이걸 준수하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항로 사정에 따라 어떤 오픈 레이트를 요거는 이제 항로 사정에 따른 것은 그 독특하게 운임되는 것, 그죠? 그래서 오픈 레이트를 인정한다는 거죠. 오픈 레이트는 자유운임을 이야기하죠, 그죠? 자유운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이 오픈 레이트란 것은 말 그대로 똑같은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를 갈 때는 당연히 오픈 레이트를 갖다가 적용하겠죠, 그죠? 이건 경쟁이 아니니까요. 근데 같은 항로를 갈 때는 레이트 어그리먼트를 한다, 운임 협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선사들 간의 대내적인 협정입니다. 선사들 간의 어떤 규율을 함으로써 어떤 그 한쪽에 강한 어떤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외적인 거죠. 대외적 협정. 이 대외적인 협정이란 것은 요거는 선사들 간이 아니라 화주와 선사 간에, 화주하고 선사 간의 협정입니다. 자, 화주와 선사 간의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화주를 갖다가 구속함으로써, 그죠? 동맹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외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는 것은 뭐 항로하고 화주하고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운임률을 조정한다. 그래서 운임률을 조정한다. 그래서 이제 운임률 얼마 그러니까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이런 운임률을 조정한다 이런 뜻이죠. 운임률 조정. 주로 이제 운임률을 조정한다. 그죠? 대외적 협정은 화주와 선사 간의 협정으로서 화주를 구속한다. 화주를 구속한다. 구속수단이다. 화주를 자기 선사에 묶어두기 위한, 그죠?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방법은 뭐냐면, 계약운임제, 그죠? 계약운임제. 일단은 이제 계약운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계약운임제입니다. 자, 영어 표현을 잘 습득하라 했습니다. Contract Rate System이다. 계약운임제 또는 Dual Rate System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표현은 어떻게 하냐? 자, 요거는 표현은 Contract. 자, Rate System, 그죠? 또는 Dual Rate System이다. 자, Contract Rate System 또는 Dual Rate System 두 개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화물을 동맹에 가입된 선사에 실겠다는 계약서를 만약에 화주가 체결해 주면은, 그죠? 아주 낮은 운임을 책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렇지 않는 화주에게는, 그죠? 높은 운임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Dual Rate다 이렇게 하죠. 계약 운임제. 자, Contract Rate System.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낮은 운임을 주는 거고, Dual Rate System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화주 간의 차이를 두는 것을 우리가 계약 운임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주 간 운임
운임률의 차이를 주는 것이다. 그죠? 화주간 어떤 화주 계약 여부에 따라서 즉 화주간 운임 차이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낮은 레이트를 주니까 결국 어떻게 이 동맹선사에 머물러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대외적인 방법으로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 방법 중에 운임 한려제, 즉 성실 한려제. 자, 한려란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외적인 방법 중에 대외적 구속 방법. 자, 대외적 구속 방법은 선사가 누구를 구속한다 했죠? 화주를 선사 대 화주입니다. 선사 대 화주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운임 한려제입니다. 운임 한려제. 자, 이 운임 한려제라는 것은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는 성실 한려제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성실 한려제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우리가 충성이라 해서 fidelity랍니다. fidelity. 즉 fidelity rebate system. 즉 우리가 fidelity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성하는 사람들에는 리베이트를 다시 준다. 리베이트 시스템이다. 자, 요때 이제 fidelity rebate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다시 리베이트 즉 돌려준다는 거죠. 리베이트 그죠?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하면요. 뭐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고 계속적으로 이제 동맹선사를 이용한 화주에게 요거는 이제 운임의 일정 비율을 시간의 경과 후에 환불하는 겁니다. 그죠? 환불하는 거다. 이게 뭐 그래서 이것은 운임 환불. 리베이트 한다. 일정 기간 어떤 게 일정 기간 이용자 이용자에 대해서 운임을 환불합니다.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임 한려되다, 그죠? 이제 fidelity rebate system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혼합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임 연환불제다 이렇게 돼. 연환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연이라는 것도 이때는 deferred rebate. 자, 운임을 연환불제한다. 연기해서 한다. 운임 연환불제. 자, 요거는 다른 말로 deferred. 우리가 defer라는 것은 연기됐다. 자, deferred. 이런 말을 씁니다. deferred. 그죠? rebate 시스템이다. 리베이트를 주는데 조금 시간을 연기해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님연환불제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하면요. 아까와 같이 운임 한려제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사를 이용한 화주에 대해서 그죠? 이것도 지급한 운임의 어떤 일부를 갖다가 환불합니다. 보통 한 10% 정도, 10% 정도 리베이트를 줍니다. 이 리베이트는 한 10% 정도, 그죠? 지급한 운임의 10% 정도를 리베이트로 보통 줍니다.
엘리베이터 레이트를 10% 정도, 그죠? 주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까지는 같습니다. 그죠? 준다 이거죠. 일부를 확인다. 자, 근데 이제 그 기간에 이어서, 그 기간에 이어서 일정 기간,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주는 거죠. 요거 뭐, 그 뒤에 이용하든 말든 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주는데, 자, 10% 측정했는데, 뒤에 계속적으로 이용하는가를 보고, 지불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차이입니다. 요거는 뒤에 이용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냥, 지금까지 낸 데에서 10% 정도를, 뭐, 딱 선사마다 틀리겠죠? 근데 이제 보통 한 10% 정도를 주는데, 연환불제는 이 10% 주는 거를 좀 더 deferred, 연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했다. 예를 볼까요? 6개월 했다.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용하죠. 자, 이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위하고 똑같이 오늘 한려제가 적용되겠죠. 자, 한려제가 적용이 되는데 바로 주지 않고 한려제하고 틀리게 요거를 자, 다음 계속적으로 이용하는가 이걸 보고 하는 거죠. 이용 여부를 보고 지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훨씬 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경과한 후에 다시 뭐 예를 들어 한 12개월, 6개월 더 했다. 그럼 1년 후에 앞에 있는 6개월치를 지급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6개월 더 지나면 또 앞에 있는 6개월치를 지급하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렇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유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거 연기할 때까지, 그때까지 더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부터 6개월 가다 했다. 그럼 여기 안 줍니다. 안 주고, 자, 이용했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용한 것에 10%를 측정을 해놓고, 그죠? 요건 언제 주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건 제가 좀 생각하는 거지만, 여기서 한 6개월 더, 이제 2월 달 정도 됐다. 그럼 12월 달에 앞에 있는 6개월치를 지불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7개월에서 12월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때 이제 앞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시 해가지고 다시 1월에서 6월 갔을 때 요거는 이제 요 시점에서 다시 앞에 걸 지급하고, 그죠? 앞에 걸 지급하고 요런 식이죠. 요것도 앞에 걸 여기서 또 요 앞에 걸 지급하고 요런 식이죠. 자, 요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더 확실하게, 그죠? 이용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장 강력한 거죠. 가장 강력한 요거는 회원동맹 구속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임 환불제, 운임을 연한다. 즉 미루어서 준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강력하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송 쪽으로 가서 이제 국제 운송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 운송 쪽에 가서 이제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뭡니까 명칭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잘 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자, 그 보면 이제 컨테이너 우리가 이 이제 컨테이너 야드죠. 그 야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배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터미널에 가면은 이제 이 그림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평면도인데요. 그 보면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에 배가 접안된 부분 있죠. 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배는 이 부분이 이제 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제 그 되니까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배가 들어오죠. 그죠? 요 배가 들어오는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선석이라 해서 이제 버스라 그럽니다. 버스. 알겠죠? 요것도 요게 이제 요런 것도 사실은 잘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죠? 이제 버스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을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면 이제 배가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되면 이제 여기 이제 크레인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이 크레인을 이제 겐트리 크레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겐트리 크레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쓰면은 이제 겐트리 크레인이다. 자, 겐트리 크레인. 자, 겐트리 크레인에서 우리가 짐을 내리죠, 그죠? 크레인에서 짐을 내립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겐트리 크레인은 이제 양쪽으로 사실상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겐트리 크레인은 여기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롤러가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또 배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또 가고 이쪽에 되면 이쪽 가고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앞쪽에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양쪽에 우리가 철로처럼 이렇게 두 개가 철로가 놓여져 있죠. 그 앞부분들, 그죠? 요 앞부분들을 우리가 에이프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프론이라. 자, 에이프론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겐트리 크레인이 이제 움직이는 반경들에 있는 것을 이제 에이프론이라 하는데, 이 에이프론에 이제 처음에 급하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가 만약 로드가 많이 걸리면 에이프론에다 짐을 쌓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러한 우리가 에이프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거 뭐 앞치마란 뜻이잖아요. 그죠? 앞치마란 뜻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짐을 놓기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이제 다용도로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겐트리 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반경에 있는 이제 그러한 구역들을 우리가 에이프론이라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에이프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이프론 앞에 뭐 물건이 이렇게 오면은 그죠? 이렇게 그 집었다 올려 가지고 이제 내릴 때도 이렇게 올릴 때 내릴 때 뭐 여기 보면 이제 크레인 앞에 가지고 여기에 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짐을 이제 크레인이 가져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뒤로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이렇게 놓아두죠. 여기 다 차면은 여기 뭐 짐이 많이 찼다, 꽉 찼다. 그러면 뭐 이것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또 재기도 합니다. 자, 또 재어 있는 것들을 여기에 뭐 재어 있는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가서 배에 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다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셔링 야드라는 요런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마셔링이라고 합니다. 마셔링 야드다. 자, 야드라는 건 말 그대로 뭘 말합니까? 마당입니다. 마당. 그래서 방금 요 크레인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여기서 내려서 빙 해서 요쪽까지 이렇게 쭉 옵니다. 그래서 여기 놓죠. 이 놓는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마셔링 야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놓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셔링 야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마셔링 야드는 이제 야드 트랙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거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를 이 컨테이너 이 전체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CY다 이렇게 합니다. 컨테이너 야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전체죠. 전체고 컨테이너 야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CFS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 한쪽에 여기에는 이제 보통 컨테이너 야드에 오는 것은 FCL입니다. FCL 그러니까 풀 컨테이너 그죠? 풀 컨테이너를 이야기하죠. 그죠? 풀 컨테이너 로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레스 컨테이너 로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물건들을 여기 컨테이너 거를 이제 포더들이 컨테이너를 이제 빌려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채우는 작업을 하죠. 작은 소화물들을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들의 어떤 화물들을 여기서 이제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프레이트 화물 스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CFS다 이렇게. CFS는 결국은 한 컨테이너가 되지 못했던 화물, 즉 소화물들을 갖다가 소화물을 갖다가 쇼링하는 거, 그죠? 쇼링하는 소화물들을 우리가 예, 솔리디에이션, 컨솔리디에이션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하나를 채우는 거를 우리가 컨솔리디에이션이라 합니다. 컨솔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컨솔리디에이션 한다. 즉 화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장소를 우리가 CFS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터미널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죠?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셔링 야드가 있고 CY 있고 CFS 있고 이제 그 정도만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우리 아까 여기 있는 이제 컨솔리데이션은 소화물을 갖다가 혼재한다. 혼재 같이 실습니다. 혼재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여기에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컨솔리데이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물 현재 이제 하는 것들이 그죠. 그 다음에 요 이제 혼재는 또 이제 뭐 나중에 보면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이죠.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이제 뭐 이것도 종종 물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forward consolidation이 있고 bias consolid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solidation이라는 것은 혼재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여러 수출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여러 수출자로부터 이제 물건을 샀죠. 그러면 이 여러 수출자의 물건을 자기 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컨솔하는 거죠. 여러 공급자들의 어떤 물건을. 이때를 우리가 bias consolid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ward consolidation은 자, forward consol은 요거는 이제 포워드가 자기의 컨테이너를 하나 선사로부터 사서 이 선사에 여러 화주들의 화물을 채우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워드 컨솔리데이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요 화주는 여러 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가 이 물건 전체의 화주가 돼서 선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바이어 혼자서 이 화주, 이 전체 풀 컨테이너에 대한 화주는 포워드가 아니라 바이어입니다. 대신에 여러 군데에서 구입한 물건을 갖다가 한 컨테이너에 혼재 작업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bias consolidation이라고 앞에 걸 포워드가 하는 것을 우리가 forward consolidation이 한다. 그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onsolidation을 하는 곳은 어디다? CI가 아니라 CFS다. 그럼 이제 CFS에서 여기 보시면 그죠? 자, 보면 CFS에서 컨솔리데이션 하겠죠? 자, CFS에서 컨솔리데이션 해서 어디로 가져오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컨솔리데이션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컨테이너 야드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그죠? 컨테이너 야드 올려놓으면 이제 여기에서 크레인이 다시 이렇게 그죠?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컨테이너 야드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컨솔된 그 물건 또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그죠?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차곡차곡 그죠? 이렇게 쏘아놓는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죠? 뭐, 안에 있는 구조는 알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송 형태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건 일단 지웁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운송 형태가 있다. 아까 그 그림을 굉장히 참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CY에 들어올 수 있는 컨테이너는 어떤 컨테이너인가요? CY에 들어올 수 있는 컨테이너는? 자, CY에 들어올 수 있는 컨테이너 야드라 했죠. 그래서 CY에서 CY로 간다. 그럼 컨테이너 야드에 자 A국의 CY에서 B국의 CY로 간다. 그럼 요거는 컨테이너 야드니까는 풀 컨테이너입니다. FCL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풀 컨테이너죠. 그죠? FCL이죠. 그러니까 풀된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서 요 중간에는 이제 쉬핑이 있겠죠. 자, 배에 실어서 다시 상대국에 가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소위 이야기한 door to door입니다. door to door.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단일의 송화인. 컨테이너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포워드 컨테이너든 바이어스 컨테이너든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이든 포워드 컨솔리데이션 어쨌든 간에 풀 컨테이너에 대한 화주는 한 사람입니다. 안에 여러 개의 포워드 컨테이너는 여러 개의 화주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의 결국은 나중에 대표하는 화주는 포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주는 하나, 풀은 무조건 1인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건 이제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것이니까 요거는 송화인. 자, 송화인하고 요건 받는 사람이죠. 요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대표로 받을 때는 대표의 송화인이 있어야 됩니다. 수화인. 1인 수화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한 사람의 송화인에서 한 사람의 수화인으로 간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door to door다. door to door 서비스다. 자, 왜 door to door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선사에서 컨테이너를 일단은 어디로 갑니까? 아까 여기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은 이 화주가 실을 수 있는 화주의 공장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주는 겁니다. 공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공장으로 갖다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으로 갖다 주면 이 사람이 이 컨테이너를 꽉 채워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배에서 내려서 누구? 수입자의 공장으로 가져가는 거죠. 컨테이너를. 보통 트레일러에 신고 우리가 막 부대에 가면 컨테이너를 가지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도어가 되는 거고, 그죠? 컨테이너 집으로 가고 이것도 도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door to door가 된다. 자, 이런 형태가 된다. 그죠? 이것도 종종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해놓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CY에서 CFS로 간다. 자, 요게 좀 들어볼게요. 요거 좀 일단 칸막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Y에서 자, CY는 이제 풀 컨테이너입니다. FCL입니다. 풀 컨테이너에서 어디로 갔냐고? CFS로 간다. CFS는 뭐냐면은 뭘 하는 곳입니까? 컨솔리데이션, 즉 LCL을 하는 거, Less Than Node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풀로 왔다는 것은 화주는 한 사람입니다. 화주는 일단 풀 컨테이너 화주가 1인입니다. 자, 그것이 뭐 포워드든 바이어든 간에 자, 화주 1인이죠. 송화인은 1인이죠. 송화인은 1입니다. 자, 근데 요 송화인 1을 이제 shipping을 해가고 갔는데 요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요게 CFS로 갔죠. CFS 갔다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이게 이제 화주가 1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CFS는 뭘 하는 겁니까? 컨솔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거나 또는 여러 개의 짐을 갖다가 합치는 것이죠. 그럼 CFS 같다는 것은 화주는 여러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화주를 이제 분류한다는 거죠. 화주는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보내기는 누가 한 사람이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바이어라면은 이 사람이 굳이 여기서 이걸 CFS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안에 있는 짐을 풀 필요가 없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자기 집으로 가겠죠. 무조건 다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CFS 같다는 것은 요거는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이라기보다는 포워드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가능성이 높겠죠. 포워드가 일단은 자기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송하인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FCL은 한 사람 즉 대표 송하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해서 왔는데 도착지에서는 요거는 이제 주인에게 각자 주기 위해서 요거는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명의 송하인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명의 화주들이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포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집으로 갈 수가 없죠. 바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할 때는 도우에서 왔는데, 자, 도우에서 왔는데, 요거는 to, 요거는 이제, fear. 한국까지. dow to fear다. dow to fear다.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dow to fear다. 왜 do우를 썼냐면, 어쨌든 여기 CFS인데 한 곳에서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집에 갈 때는 각자의 집으로 못 가는 거죠. 각자의 집은 이제 화물 트럭으로 가는 거고, 바로 컨테이너 운송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도우투 피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태가 뭐냐면, CFS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잠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잘못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는 이제 요게 포워드가 아니고 CY에서 아까 이렇게 이제 CFS라 했잖아요. 그죠? 자, CY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CFS에서 안 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파는 사람이 수출자가 1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자가. 잠시 제가 한동안 했는데 수출자가 1인. 자, 한 사람의 수출자가 여러 사람의 누구에게? 수입자에게 판 거죠. 수입자가 여러 사람이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대리점에서 여러 대리점, 한국의 대리점에서 미국에 있는 여러 소비자에게 보낼 때는 실는 거는 자기 공장이죠. 자기 공장이니까. 그렇죠? 자기 공장이잖아. 자, 자기 공장이니까 이게 만약에 포워드 거라면 어디에 갑니까? 자기 공장이 아니라 CFS로 가죠. 자기 공장에 갔다는 이야기는 요거는 누구냐면은 요거는 1인이다. 주인이 1인이다. 화주는 1인이다. 이 말.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전체 주인은 화주는 1인이다. 화주는 1인이다.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디에? 다수의 수입자에게. 수입자 다수에게 다수의 수입자에게 수출한 거죠. 그러면 다수의 수입자에 수출했기 때문에 가스는 바로 한 사람의 수입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fear. 아까 그게 뭡니까? 이게 부도 아닙니까? fear. 부도. 그죠? 부두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부두로 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아까처럼 포워드도 될 수가 있죠. 포워드가 자기 땅이 있다면은 굳이 자기 땅이 있다면은 그 땅에서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장소에서 전부 다 컨솔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꼭 어쨌든 간에 될 수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포워드는 대부분 CFS 작업을 하죠. 그죠? CFS 작업을 한다. 화주가 수출자도 될 수 있고 포워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포워드가 자기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작업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포워드도 될 수가 있겠죠. 그것도 포워드의 도어니까요. 도어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앞쪽에는 내가 포워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포워드보다는 여기는 이제 일단 1인의 수출진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CFS다. CFS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CY로 간다. 자, CY로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CY로 간다는 이야기는 화주가 한 사람입니다. 공장으로 간다는, 왜냐하면 이게 CY로 안 가고 각자에 가면 CFS에서 다시 즉 도착지 CFS 다시 분류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분류 작업 시 바로 CY로 간다는 것은 컨테이너를 꺼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주는 1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국에서 발송국 디스패치 한 데서 디스패치. 그럼 왜 CFS 갔냐? 그럼 요거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포워더라는 이야기죠. 포워더. 자, 또는 자, 포워더가 한 사람 화주의 것을 여러 곳에서 컨트롤을 한 겁니다. 뭐냐면 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수입자를 합시다. 미국에 있는 수입자가 한국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여러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산 거죠. 사서 이거를 갖다가 포워더에게 뭡니까? 야, 요거 지금 다 모아가지고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는 뭡니까? 저거는 도어가 아니고 피어죠. 자, 왜? 요 스테이션이, CFS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부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어 투 도어입니다. 피어 투 도어. 자, 올 때는, 이 주인은, 이게 모아졌지만 요거는 수입사는 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피어 투 도어. 이렇게 이제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다수의 송화인과 단일의 수화인의 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FS가 되면 무조건 다수의 송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수의 송화인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CFS에서 CFS가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CFS에서, 그 다음에 이제, CF. 자, CFS라는 것은 뭡니까? 다수다. 다수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다수다. 자, 다수의 송화인, 그죠? 그 다음에 다수의 수화인. 다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수의 송화인에서 다수의 수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결국 이 정형적인 경우가 뭡니까? 피어 투 피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죠. 포워드가 여러 소유자의 어떤 짐을 자기가 하나의 컨테이너에 빌려가지고 집어넣고, 이걸 다시 이제 도착지에서 다시 풀어서 여러 수화인에게 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형적으로 피어다. 피어에서 작업이 되죠. 그래서 피어 투 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피어 투 피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것도 어떤 형태냐? 지금 이야기한 이런 이제 형태로서 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컨테이너 크기를 한번 봅니다. 컨테이너 크기.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크기하고 적재량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크기하고 적재량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죠? 컨테이너 크기량하고 적재량, 크기량, 적재량. 자, 보통 우리 컨테이너 어떻게 부릅니까? 뭐 20피트, 그죠? 그 다음에 뭐 40피트. 자, 근데 거기다가 보통은 하이 큐빅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컨테이너는 이제 20피트, 40피트, 그 다음에 하이 큐빅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자, 잠깐만, 20피트, 40피트, 하이 큐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20피트, 40피트 하이 큐빅, 그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이제 20피트 컨테이너라는 것이 뭐냐, 그죠? 20피트.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제 40피트, 그죠? 자, 여기에 이제 피트가 보통 한 30cm 됩니다. 1피트가. 곱하기 한 30cm 정도, 그죠? 그럼 여기 한 6m 정도 됩니다. 6m. 그 다음 요것도 뭐 곱하기 한 30cm 정도 하면 요게 한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를 우리가 20에서 TEU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배할 때 뭐 18,000 TU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8,000 TU다. 자, 18,000 TU다 이렇게 하면은 이 20피트 컨테이너를 18,000개를 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배가 커져 가지고 그죠? 요거 18,000개를 실 수 있다. 40피트는 우리 보면 좀 더 긴 거죠. 20피트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40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용적은 안에 있는 용적,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총 들어갈 수 있는 용적을 우리가 큐빅 미터랍니다. 큐빅 미터다. 즉, 이 안에 총 들어갈 수 있는 것. 큐빅이란 것은 뭐냐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우리가 큐빅이다. 하이, 그 다음에 height, length,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idth, 요렇게 요걸 세 개를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요거를 이제 큐빅이다 이런다. 그럼 요거를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을 때 요거는 얼마가 되냐 하면요. 20피트의 경우에는 큐빅미터, 20피트는 우리가 20피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20피트 같은 경우는 요게 25 CBM입니다. 25 곱해갖고 CBM 큐빅미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했을 때 가로 세로 곱해갖고 전부 다 했을 때 요게 25가 나온다는 25m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25 CBM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총 적재할 수 있는 무게의 양은 그러면 얼마냐면 요거는 17톤입니다. 20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17톤을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17톤. 그 다음에 40피트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거는 절반보다 조금, 곱빼기보다 조금 많은 55 CBM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을 때 55m가 된다는 거죠. 55m가 되는 거. 총 길이가. 그 다음에 요거는 로딩 할 수 있는 무게는 21톤입니다. 자, 요거 잘 알아놔야 됩니다. 21톤이다. 자, 그거를 우리가 큐빅의 의미는 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거는 이제 용적. 자, 용적.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는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죠? 평방미터. 그건 메타 제곱이라고 하죠. 메타 제곱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한 평이라고 했을 때는 3.3 제곱미터를 이야기하죠. 그 곱해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3.3이 나왔을 때, 그죠?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가로는 1m고 예를 든다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3.3이란 것이 여기 한 평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1평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닥 면적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요 바닥 면적만. 요 바닥 면적만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요 바닥 면적만. 그러면 한 평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1 곱하기 3.3m. 자, 요거는 1m인데, 요거는 이제 3.3m 되고, 요것도 이제 한 평이 되는 거죠. 요게 1m고, 요게
3.3이 됐을 때, 그죠?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누어서,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20피트는 25 큐빅미터, 세로 곱하기 가로, 세로 요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게는 17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피트는 조금 더 공간이 55 큐빅미터고, 무게는 21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가로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조금 이제 또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다시 컨테이너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이렇게 그린다면은 자, 보통 우리가 20피트, 40피트, 자, 20피트, 40피트를 보면은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길이, 자, 그 길이는 이제 length를 하고 곱하기 높이 high하고 그 다음에 폭이 있겠죠. 폭, 그냥 폭은 그냥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여기 조금 지울게요. 길이고 이제 세로는 세로 옆으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길이, 세로, 높이 이렇게 되는데 세로는 이제 8입니다. 세로. 자, 이거는 이제 세로는 우리가 width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이제 height라고 이렇게 합시다. 요 세 개를 했을 때 요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20피트라는 것은 이제 옆으로 20을 갖다는 거죠. 그래서 20피트 곱하기 그 다음에 8피트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8.6피트입니다. 8.6피트 이렇게 됩니다.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죠. 그러면 요거는 길이만 40피트 그 다음에 이것도 8피트 8.6피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거 볼게요. 요것이 이제 20피트 또는 요게 뭐라고? 40피트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8.6이라고 했습니다. 8.6.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자, 요거 폭 있죠. 폭. 요거는 뭐냐면 8피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스탠다드입니다. 요게 20피트, 40피트의 스탠다드입니다. 그죠? 20피트, 40피트의 스탠다드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이 큐빅이라는 게 있습니다. HICUBIC. 자, 큐빅 평방미터인데 조금 더 높은 평방미터라는 이제 요건 이제 첫 번째, 예를 들면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에 여기 보면 하이 큐빅이라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떠냐면요. 높이가 틀립니다. 자, 여기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건 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게 높이가 1피트, 즉 30cm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이 큐빅은 자, 20은 어떻게 되겠죠? 20피트. 자, 옆에는 같습니다. 8피트. 근데 8.6이죠. 9.6입니다. 9.6피트. 자, 이거는 또 40피트. 그 다음에 8피트.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9.6피트. 자, 요 부분들 있죠. 높이가 1피트 높죠. 1피트가 아까 얼마 정도를 했죠? 30cm 정도 높습니다. 무슨 알겠죠? 9.6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cm 정도 더 높으니까 굉장히 크죠. 30cm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1피트가 더 higher 하다. 1피트가 더 higher 하다. 그죠? 1피트는 한 30cm 정도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30cm 정도가 30cm 정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하이 큐빅이라 한다. 알아놔야 됩니다. 하이 큐빅. 알겠죠? 하이 큐빅이라 한다. 요 컨테이너 피트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아까 이야기한 이제 25 CBM 아까 이야기했죠. 25 CBM에다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가득 채웠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완전히
풀 로딩을 했을 때, 풀 로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풀 로딩을 했을 때는 완전히 공간 없어. 공간 없이 있죠. 스페이스가 완전히 풀 됐을 때는 20피트는 아까 우리가 요거는 얼마나 아까 이제 로딩 됐을 때 20피트는 25 cbm이라고 했죠. 그죠? 25 cbm이 25 cbm에서 여기 얼마로 가냐면요. 여기 33 cbm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33 cbm. 그 다음에 40피트는요. 40피트는 아까 얼마였죠? 자, 55 cbm 있죠? 55 cbm. 자, 55 cbm인데 완전히 꽉꽉 채웠을 때 67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7 cbm까지 갈 수 있다. 자,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습니다. 알겠죠? 67 cbm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재량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재량 계산이란 것은 자,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뭐 요거는 잘 나오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적재량 계산은 무슨 말이냐면 한 컨테이너 안에 어떤 적재량 계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겠나, 몇 개를 넣을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용량은 아까 방금 배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이제 하고 묻겠죠. 그래서 뭐 박스가 30cm, 그 다음에 40cm,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50cm다. 자, 50cm 박스가 있다. 그럼 이거 몇 개 실을 수 있겠나? 어디에? 자, 적재가는 20피트.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근데 20피트인데 20피트에 풀로 채웠다는 거 알죠? 20피트인데 여기에 이제 33 cbm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그러면 풀로 채웠다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몇 개냐? 자, 요 33 cbm이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cbm은 뭐가 단위가 뭔가요? 미터죠. 미터니까 요거 센티미터는 요거는 이제 0.3이 되겠죠. 0.3 미터니까, 그죠? 0.3 미터. 자, 곱하기 이것도 0.4 미터. 곱하기 0.5 미터. 하면 여기 총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총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곱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곱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터로 고쳤을 때는 0.06 cbm이 나옵니다. 0.06 cbm.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했을 때는 여기 전체는 0.06 cbm이 나옵니다. 자, 0.06 cbm인데 아까 이 풀이 얼마다 그랬습니까? 그럼 33이죠. 그죠? 그러면 33 풀로 채웠을 때는 0.06을 하면은 계산이 나오겠죠. 그죠? 0.06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르게 주어지지 않았죠. 특별히 꽉 채운다는 게 이제 주어졌다면 하면 되는데 만약 이게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게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는 얼마입니까? 원래는 25 cbm이죠. 그죠? 25 cbm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25 cbm. 25 cbm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25 cbm.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25를 하면 요거는 몇 개 정도가 나오냐면은 416개 정도 나옵니다. 자, 박스를 416개 정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뭐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송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컨테이너 운송 방식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컨테이너를 어떻게 운송하느냐 이런 거죠. 자, 컨테이너 운송하는 것은 이제
컨테이너를 우리가 꼭 선박에만 싣고 간다는 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 기차 보면 화물기차에 컨테이너 싣고 가죠. 항공기에도 컨테이너를 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가장 보편적으로는 배에 싣고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배, 항공기, 그 다음에 기차를 갖다가 각각 표현합니다. 다른 걸로 이제 뭐냐면 기차는 우리가 자, 돼지를 표현하죠. 돼지. 그래서 이제 그것은 피기 기차 등에 올라 있다 해서 피기백이라 이렇게 합니다. 기차 운송. 이거는 컨테이너 기차를 컨테이너를 어디에 기차 운송, 그죠? 기차 운송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버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버디 등에 올라왔으니까 요거는 뭐고? 항공 운송, 그죠? 항공 운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쉬백. 뭐 그래서 쉽죠, 그죠? 요게 피기백만 철도 운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피쉬백은 선박 운송했을 때 뭐를 컨테이너를. 자, 이해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운송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치가 제대로 됐나 되지 않았나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지약관 조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부지약관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 부지약관. 말 그대로 unknown입니다. unknown. 자, unknown clause다. 자, 이 뭐냐면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지약관이라는 것이 뭐 안에 내용물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선적할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보내는 수출인, 즉 송화인이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제 배에 넣을 때 ships팩이라는 그죠? 배에 넣을 때 그죠? 그 이제 그 배에 넣는 걸 우리가 ships팩이라 하는데요. 회사는 뭐 이거 확인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물에 대해서는 뭐 책임 없다. 그래서 이제 내용물에 대해서 무슨 내용물?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거죠. 컨테이너 내용물. 그죠? 선사 책임 없다는 거죠. 자, 안에 냉동을 요하는 계속하면서 랩 컨테이너를 원하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야 그 시프스팩 할 때 시프스팩 할 때 자, 요거 이제 시프스팩이란 것은 이제 배에 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적재할 때 만약에 이게 이제 뭡니까? 그거는 선택을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컨테이너를 할 건지는. 그런 것이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이건 안 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선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당신이 알아서 그 내용물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unknown clause를, said to contain. 그죠? said to contain. 자, 그 다음에 ships load and cou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부지약관이 어떤 식으로 부지약관이 되냐면, 자, said to contain.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든가, 또는 set contain이라든지, 또는 ships load and count. ship가 로드했고, 그리고 카운트 했다 이 말이죠. 자, 요 내용이 바로 부두 수치증, 그죠? 닥 리시트에 기재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닥 리시트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요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닥 리시트. 요거는 이제 부두 수치증이죠. 부두 수치증에 이렇게 기재가 됨으로써 요거는 부지약관이 된다. 자, 이 부지약관은 우리가 LC 거래에 있어서 자,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어떤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을 때는 LC 내고가 됩니다. 자, 요 점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점이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은 결국 부두 수치증에도 들어가고 선화증권에도 부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화증권에 부기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재래선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틀리게 said to be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표현이 조금 틀린데요. 재래선은 뭐 같은 거지만 재래선 said to be. 자, 요렇게 이제 언급된다 이런 뜻이죠. 요렇게 요건 재래선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결국은 부두 수치증에도 기재되고 선화증권에도 기재됩니다. 자, 그럼 이 부두 수치증하고 선화증권은 결국은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결국 수출자가 나중에 내고를 하러 가는데 특히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했을 때 보통의 경우 이제 LC에서 이걸 거부하지 않는 LC의 뭐 이런 결제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으러 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제 받으려는 하나의 방법이 이제 LC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LC입니다. 꼭 LC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뭐 DADP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제 선화증권을 가지고 가서 갔는데 이러한 문구가 있을 때 그죠? LC 조건상에서 이러한 문구가 있는 선화증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내고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지약관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신용장에서 거절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부지약관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요거는 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부지약관. 그 부지약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지약관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중요합니다. said to contain 또는 ships load and count 또는 said to be 재래식이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거를까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합니다. 자.